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어떤 얘기 할까요? 할 이야기는 되게 많은데 네.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국내 증시가 연일 상승하고 있어요. 네네. 이 코스피 5천 시대 뭔가 되게 막연할 것 같은데 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5천 올 것 같아요. 지금 2,800 좀 넘었습니다. 좀 힘을 많이 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근데 사실 코스피 5천을 대선 기간에 불렀죠. 그때 그 당시 후보 네. 이재명 후보가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목표치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당장 지금 우리 증시가 코스피 지수가 뭐 연 이틀 강세로 한 2,810선까지 올라가 있는데 네. 이게 뭐 조만간 5천 갑니다 이런 얘기는 아닐 거고요. 다만 이제 그 5천 지수로 평균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평균치잖아요. 전체 상장사들의 이 평균을 내서 지수를 만드는 거니까 네. 지금 2,800인데 지수가 5천 가려면 아마 상장사들 주가가 지금보다 다 2배씩은 올라야 평균적으로 그렇죠. 5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건 사실인데,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최고치를 찍은 게 2021년 6월 이때 코스피 지수로 3,316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정도는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3,000은 갈 것 같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이런 것들이 제대로 추진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역사상 최고점은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주식시장에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코스피 지수가 거의 3% 가까이 올랐고요. 다음 날도 1% 중반의 이틀 연속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 대통령 취임하는 날 1조 1,0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해주고 다음 날에도 1조 원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연속 1조 원대의 매수를 해준 건 정말 오랜만이어서 이거를 아마도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그래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우리 경제 상황이 하루아침에 싹 바뀐 건 아니잖아요. 네네. 관세 협상도 마무리가 안 됐고 지금 일단 대통령만 바뀐 건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증시가 좋아지는 게 대통령 바뀌었다고 이렇게 증시가 갑자기 이해가 잘 안 돼요.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른바 허니문 랠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새로 출범을 하면 한 석 달 정도, 100일 정도 기간은 그 정부가 정책적으로 내걸었던 대선 때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또 지지에 힘이 있으니까 지지를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펼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과감한 정책, 실행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되는 기간을 우리가 이른바 허니문 기간, 허니문 랠리. 그래서 증시에서는 그런 걸 반영해서 증시가 가는 건 이제 허니문 랠리라고 보통 나타내는데요. 네. 그게 우리 증시에도 조금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죠. 더군다나 이번 정권 교체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선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불법적인 계엄 이후에 대통령 탄핵과 극한 정치 대립 상황 속에서 엄청난 내용을 겪던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아주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 이번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일단락되는 게 이번 선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대한민국에서 제거됐다. 이걸 증시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로 받아들이는 거죠. 앞서 언급한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가 이걸 방증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 잠깐 언급드린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매우 큰 건데요. 이전 정권에서는 이른바 밸류업 정책이라는 걸 시행했잖아요. 이거랑 뭐가 달라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전 정권의 밸류업 정책은 일종의 안고 없는 찐빵이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재명 정부는 이 안고를 지금 집어넣겠다라는 게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란 말이죠. 그 안고는 이른바 상법 개정안이 바로 그 안고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전에 추진했던 안보다 이번에 개정안이 훨씬 더 강한 제정안, 그러니까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여대 야소 국회 구조인데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기 때문에 이전처럼 대통령의 거부권 걱정도 없는 상황. 이건 시행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시장이고요. 요 두 번째 기대감까지 반영되면서 시장이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요, 상법 개정안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길래 시장이 벌써부터 이렇게 막 들떠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거는 이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것들의 해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보다 낮은 밸류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 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상장사들이 아무리 이익을 많이 내도 배당 등의 주주 몫은 별로 많이 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낮은 배당 성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로 지금 어떻게 보면 찍혀 있는 거죠. 한국 시장은. 그리고 회사가 잘 나가면 어느 순간 정말 돈 잘 버는 사업부를 뚝 떼내가지고 갑자기 밖에서 상장해버리는 뭐 이런 사례. 이럴 때 주주들의 의사는 딱히 묻지 않고 그다음에 또 대주주의 지배 구조를 강화하거나 혹은 상속에 유리하다면 회사의 이익이나 시너지와 상관없이 막 합병을 해버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기업 거버넌스 문제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데 네. 이것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하나의 요소입니다. 뭐 경험들을 하셨고 사례들도 기억이 나실 텐데 심지어 합병이나 분할할 때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주가가 오르지 못하게 억누르고 있다라고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과거의 사례들이 이 의구심을 실제라고 받아들일 만한 사례들이 좀 나오니까 시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은 실제 상장사들이 내는 실적이나 미래 성장 가능성보다 상대적으로 밸류가 낮게 평가된다. 그 얘기는 주가가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주가가 낮다. 이런 얘기가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거든요. 그러면 이거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주들이 정당하게 대우받도록 해야 된다. 요 핵심이 이제 상법 개정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법 개정안이 더 세졌다라고 네.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상법 개정안은 이제 한 1년 동안 되게 많이 들으셔서 네. 주요 핵심 내용은 조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핵심은 상법 382조 3 이사 충실의 의무라는 부분이에요. 이걸 이제 수정하는 건데 현재 상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딱 들으면 별 큰 문제는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사 충실 의무를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문구를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라고 바꾸는 게 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그간 이제 보통 우리 상장사들의 회사 경영은 이사회라는 곳에서 결정을 다 하거든요. 근데 이 이사회에서 회사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주들에게 일부 피해가 간다 하더라도 이게 다 회사를 위한 일이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또는 회사의 미래를 위해선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라고 결정했다라고 하면 법적인 문제를 다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뭐 회사를 분할한다든지 어디하고 합병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근데 이게 만약에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제 함부로 이런 결정을 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합병을 하게 됐을 때 전반적인 주주들,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가 간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어떻게 보면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배임 혐의를 받게 되거든요. 법을 위반한 게 됩니다. 상법 네. 위반.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사회에서 이런 결정을 함부로 내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방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상법 개정의 핵심이고요. 더 세진 개정안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들은 몇 가지가 더 포함이 됐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른바 3% 룰이라는 게 포함이 됐습니다. 이거는 회사의 여러 경영 사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하고 특수관계인들이 아무리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3% 정도만 의결권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걸 도입하는 이유는 그거죠. 그러니까 감사위원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회사의 그 일들, 사안들을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하고 이렇게 도와줄 사람을 감사로 지분이 많으니까 이 사람 안 칠래라고 결정해버리면 견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주주하고 너무 가까운 사람들은 감사위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3%만 의결권을 행사해라. 이런 내용도 지금 상법 개정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의 상법 개정안은 통과 후의 시행 시점에 1년 유예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1년 뒤에 점진적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다시 올라온 개정안에는 만약에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자투표제만 1년 뒤에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 세진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이죠. 세진 건 알겠는데 뭔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호관세 이런 네. 거 결정도 안 됐고 또 경제 성장률 전망 우리 0%대로 추락했잖아요. 수출도 주춤하고 있는데 이런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죠. 기업의 주가라는 게 결국에는 이익 많이 내고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 잘하고 이래야 주가가 오를 텐데 이런 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지금 경제 매우 어렵다 그러고 경제 성장률은 뭐 0%대로 떨어져 있는데 야 상법 개정 하나 바뀐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 뭐 이런 약간 얘기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대외 환경이나 경제 성장 이런 건 배제하고도 우리 증시에 상장돼 있는 상장사들이 이 정도 값어치는 받아야 된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PBR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가진 모든 자산의 가치하고 지금 현재 주가로 표시돼 있는 가치를 비교해서 이게 동일하면 1로 표현을 해요. PBR을. 네. 근데 만약에 주가가 이거보다 훨씬 낮다.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를 전체 사들여서 팔아버리면 그러니까 주식으로 사면 더 싸니까 1보다 낮다는 거는 자산 가치보다도 주가가 낮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이 PBR 지표는 0.8에서 0.9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도 더 낮게 평가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냐? 미국은 보통 이 PBR이 4배에서 5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잘 나가는 국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이 1.5배 정도 되고요. 대만이 2.6배예요. 우리하고 뭐 사업 구조가 비슷해요. 요즘 잘 나가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럼 다른 신흥국들은 어떠냐? 신흥국 평균이 1.8배입니다. 그러니까 1 이하로 떨어진 나라들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아무리 우리 경제가 어렵고 대외 환경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이걸 떠나서 우리가 가진 자산 가치 정도는 평가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1배는 나와야지.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신흥국 평균인 1배 이상 한 1.8배까지 갈 수 있도록 앞서 얘기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분만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자산 정도의 가치 평가는 받지 않겠어? 라는 논리인 거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아까 0.8배, 0.9배가 우리나라가 PBR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평균인 신흥국의 평균이 1.8배까지 가면 2배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2,800 정도니까 요거 2배 오르면 5,000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5,000을 부르짖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네. 주변에 이야기를 해보면요. 일단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주변에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거 결국에 다시 제자리로 간다. 작년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빨리 나와라.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렇죠.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국내 증시는 투자할 게 아니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렇죠. 물론 그간의 우리 증시의 모습을 보면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한 요소들도 꽤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뭐 여러 가지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 문제라든지 네. 또는 뭐 코스닥 시장에서 나오는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뭐 한순간에 뭐가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다만 투자라는 거는 절대적인 원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만년 계속 오르는 자산도 없고요. 그렇다고 영원히 저평가를 받는 자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경기라는 건 사이클이 있고 그리고 변곡점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어느 순간 어떤 변곡점에서 하나의 촉매제 때문에 그 자산이 갑자기 튀어오르거나 정상화되는 과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변곡점은 상법 개정과 함께 이루어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거친다라고 하면 우리 증시의 평가에 대한 레벨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게 보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워낙 우리 증시에 대해서 그 관심들이 멀어져 있어서긴 한데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대선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법 개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주식에서 이미 아까 말한 이른바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너무 낮은 데에 대한 투자들이 좀 많이 일어났고 금융 지주회사라든지 금융사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몇 달 사이에 50% 이상 오르기도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PBR 지표가 지주사들은 0.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개선이 시장을 좀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상법 개정안 새로 올라온 게 13일 민주당의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그 이후에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빠른 처리된 이후에 실제로 증시 변화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또 다른 소식으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